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민수는 아침 7시 강남에 위치한 IT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손에 들고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하는 그의 일상은 서울의 수많은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민수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가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지갑을 찾았다. 그런데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또 깜빡했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에어태그 앱을 열었다. 지갑을 자주 잃어버리던 그는 아내 지연의 제안으로 카드형 에어태그를 구매해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 덕분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지갑의 위치를 표시했다. 그런데 그 위치는 민수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회사 근처 카페도 집 근처 마트도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낯선 모텔이었다. 파라다이스 모텔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긴 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연과 함께 사는 송파구 아파트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모텔이라니 민수에겐 낯선 단어였다. 그는 그런 곳에 갈 일이 없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전업주부인 그녀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전부였다. 적어도 민수가 아는 지연은 그랬다. 민수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는 앱을 새로 고침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갑은 여전히 그 모텔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복잡해졌다. 어제 주말 지연과 함께 장을 보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연의 차를 타고 마트에 갔었는데 혹시 그때 지갑을 차 안에 떨어뜨린 걸까? 하지만 그 차는 지금 집 지하 주차장에 있을 터였다. 민수는 다시 앱을 확인하며 위치를 확대했다. 지갑은 분명 모텔에 있었다. 지연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결혼 5년 차 그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부부였다. 지연은 전업주부로 집을 꾸리며 민수를 다정하게 챙겨주는 여자였다. 지갑을 자주 잊어버리는 그를 위해 에어태그를 사준 것도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억지로 밀어내고 싶은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수는 회사에 전화해 반차를 신청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를 몰고 모텔로 향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에어태그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갑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모텔을 벗어나 서울 도심으로 점점 더 익숙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민수는 엑셀을 밟으며 화면을 힐끔거렸다. 위치는 이제 집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 정확히 그들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뭐야 이게.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오늘 집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평일에는 주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와 통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지연의 흰색 SUV를 찾았다.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 차에 보관하고 있던 아내 차의 차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떨어진 그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가죽 지갑, 에어태그가 들어있는 그 지갑이었다. 민수는 지갑을 주워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기 있었네. 그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어제 장을 보러 갔을 때 떨어뜨린 게 분명했다.
지연의 차를 타고 마트에 갔고 아마 계산할 때 지갑을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모텔은? 에어태그가 왜 모텔에 있었다고 표시된 걸까? 그는 앱의 기록을 확인했다. 위치 기록은 분명 몇 시간 전까지 그 모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수는 차 문을 닫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 정말 모텔에 갔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앱의 오류였을까? 그는 지연의 차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차에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있었다. 혹시 내비게이션 기록에 뭔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연의 차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최근 목적지 리스트를 확인하자 그의 손이 멈췄다. 파라다이스 모텔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첫 번째에 찍혀 있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민수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뭐야? 그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지연이 정말 그 모텔에 갔었다. 에어태그의 위치는 오류가 아니었다.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연이 왜 거기에? 누구와? 그는 차 문을 쾅 닫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지연이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 벌써 왔어? 오늘 좀 일찍 끝났나? 그녀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민수는 그녀의 미소를 마주하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인터넷을 뒤졌다. 배우자 불륜 확인 방법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들어간 사이트에서 그는 사설탐정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 제 아내의 행적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탐정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의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내가 모텔에 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인지 알아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민수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의심은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뒤흔들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민수는 송파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어제 저녁 지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밝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지연의 익숙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민수에게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가 모텔에 갔다는 사실, 내비게이션에 남아있던 파라다이스 모텔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전업주부인 지연이 왜 그런 곳에 갔을까? 누구와? 그 생각은 민수의 가슴을 조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민수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한 뒤로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로 상담한 탐정은 담담한 목소리로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히 조사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들이조라고 약속했다. 민수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두려웠다. 정말로 증거를 원하는 걸까? 만약 지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면 그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는 결혼 5년 동안 지연과 함께 쌓아온 추억을 떠올렸다. 첫 데이트에서 그녀가 수줍게 웃던 모습,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그녀가 깜빡 잠든 밤에 몰래 덮어준 담요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모텔이라는 단어 앞에서 흐릿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며 지연과 아침 식사를 했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오늘 친구 만나러 카페 갈까 해. 오랜만에 수다 좀 떨고 올게.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다. 친구라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는 짧게 대답하고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은 멍하니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탐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부터 조사 시작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결과 부탁드립니다. 탐정은 그날 오후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민수는 지연의 일상 패턴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녀가 전업주부라 평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흰색 SUV 차량 번호와 에어태그 위치 기록까지 공유했다. 특히 모텔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연과 함께 주말 마트에 가며 웃고 떠들던 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월요일 저녁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지연의 하루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침 9시 지연은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근처 카페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별다른 외출 없이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별일 없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텔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지연이 정말 그곳에 갔었다면 왜? 그리고 언제? 수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오늘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뭡니까? 뭐가요? 그는 다급히 물었다. 탐정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지연 씨가 오늘 낮에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파라다이스 모텔입니다. 거기서 약 4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혼자였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니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얼굴은 마스크 때문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서 지연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검은 재킷과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모습은 분명했다. 그녀의 익숙한 베이지 코트, 늘 신던 흰 운동화. 민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숨을 삼켰다. 이게 사실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진은 더 이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친구랑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었어. 근데 좀 피곤하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좀 쉬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연극처럼 들렸다. 그냥 피곤해서. 그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대답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사진 속 남자의 흐릿한 모습과 지연의 뒷모습으로 가득했다. 목요일 아침 민수는 탐정에게 전화해 추가 조사를 부탁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 주세요. 그리고 증거 뭐든지 확실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탐정은 침착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죠. 민수는 전화를 끊고 회사 책상에 앉아 손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탐정은 또 다른 보고서를 보냈다. 지연은 다시 그 모텔에 갔다.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 1시간 넘게 머물렀다. 탐정은 남자의 차량 번호와 그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의 주소를 알아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확실해.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 대해 검색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는 지연과 마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연에게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은 그의 희망을 짓밟았다. 민수는 탐정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한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 영상 뭐든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탐정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금요일이면 충분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지연과의 5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함께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은 모텔 입구의 흐릿한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주말을 보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집에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연의 다정한 미소,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오늘 좀 쉬면서 영화나 볼까? 라고 묻는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응, 그래. 나 좀 바빠서. 그는 얼버무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서재에 앉아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흐릿한 모텔 입구, 지연의 익숙한 코트와 운동화,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그는 지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수십 번 고민했다. 왜 거기 갔어? 그 남자는 누구야?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아니면 사실을 말한다면? 어느 쪽이든 민수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금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며 탐정에게 전화했다. 오늘까지 자료 준비됐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탐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민수 씨. 오늘 오후에 확실한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까지 알아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 도착해도 그는 일을 손에 잡을 수 없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자며 부를 때도 먼저가 나 좀 바빠라며 자리를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오후 3시 탐정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민수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 클립,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수는 먼저 보고서를 읽었다. 지연은 오늘 아침 10시경 집을 나와 파라다이스 모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선명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연이 모텔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지연이 남자와 함께 모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10초 남짓한 클립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짧게 깎은 머리. 민수는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보고서에는 남자의 신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름은 강민재, 38세, 광고 대행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남자였다. 탐정은 그의 차량 번호와 최근 몇 달간의 행적도 간략히 정리해 두었다. 민재는 지연과 같은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지연과 여러 차례 만난 흔적이 있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가빠졌다. 이게 사실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지연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다. 그녀는 남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수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이메일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왜 이런 일을? 전업주부로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그녀가 왜 모텔에서 낯선 남자와 만난 걸까? 그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연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수의 서툰 면을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갔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도 지연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좀 바빠 보이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 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의 뒤를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야,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연의 휴대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의 휴대폰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그는 메시지 앱을 열어 최근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민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띄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내용은 민수의 가슴을 찢었다. 오늘 10시 거기서 봐. 응, 알았어. 조심히 와.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 대해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는 지연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연에게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하지만 탐정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메시지 기록은 그런 희망을 짓밟았다. 민수는 화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차를 몰아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변호사와 첫 미팅을 하기로 약속했다. 탐정에게서 받은 최종 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손에 쥔 채 그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변호사를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연과의 5년 결혼 생활, 그들이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 그는 정말로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탐정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지연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그의 망설임을 단칼에 잘라냈다. 변호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김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의 보고서를 건넸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도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말끝이 살짝 떨렸다. 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가 꽤 구체적이군요.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까지. 이 정도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다만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정말로 결심하신 겁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침마다 내려주던 커피,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며 웃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던 밤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모텔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던 그녀의 모습으로 덮여버렸다. 네,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혼 소송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증거는 제가 검토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연과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으며 저녁을 차렸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미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 갑자기 왜 그래?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너 파라다이스 모텔에 왜 갔어? 그의 질문에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뭐? 무슨 소리야,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탐정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너 맞지? 이 남자는 누구야? 지연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녀는 급히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난 이미 다 알아. 변호사한테도 다 맡겼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며 강민재의 추가 행적을 조사했다. 민수는 지연과 같은 집에서 살며 그녀를 외면했다. 지연은 매일 그에게 말을 걸며 오해를 풀려 했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소송은 몇 달 뒤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민수는 탐정의 증거를 바탕으로 지연의 불륜을 입증했다. 지연은 변호인을 통해 오해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진과 영상은 그녀의 주장을 무력화했다. 상간남 소송 역시 강민재의 신원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민수는 두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은 없었다. 그는 지연과의 5년을 잃었고 그녀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조각으로 남았다. 민수는 이혼 후 송파구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그는 지갑에 있던 에어태그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을 찾을 필요는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지연은 송파구 아파트를 떠나 어머니가 사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서울 도심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는 이제 낡은 마룻바닥과 곰팡이 냄새가 배인 어머니의 집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지연의 어머니 혜숙은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동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혜숙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이었고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수치로 여겼다.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첫날 혜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민수 같은 남자를 놓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모텔에서의 일, 강민재와의 만남이 오해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혜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다.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혼한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혜숙의 집은 좁고 허름했다. 지연은 자신의 짐을 들고 들어가며 옛날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방은 이미 어머니의 잡동사니 창고로 변해 있었다. 낡은 옷가지와 고장난 가전제품이 쌓인 방에서 그녀는 억지로 공간을 만들어 잠을 청했다. 매일 아침 혜숙은 지연을 깨우며 집안일을 시켰다. 너라도 밥 좀 해. 내가 언제까지 너 챙겨줄 것 같아? 혜숙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지연은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민수와 함께 깔끔하게 가꾸던 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설거지, 빨래, 청소, 심지어 어머니의 심부름까지. 그녀는 마치 하녀처럼 취급받았다. 지연은 어머니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혜숙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연의 이혼을 들먹이며 비난했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민수가 떠날 리 없었어. 여자가 남편을 잘 챙겨야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 지연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더 심한 비난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연은 가끔 민수를 떠올렸다.
그가 소송을 제기하며 차갑게 돌아섰던 순간 그녀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던 그 눈빛. 지연은 강민재와의 만남이 단순한 오해였다고 주장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다. 사실 강민재는 지연이 오래전 친구의 부탁으로 만난 광고 디자이너였다. 친구의 사업을 돕기 위해 몇 번 만났을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모텔에서의 만남은 우연히 겹친 일정과 잘못된 장소 선택이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뒤였다. 이제 그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지연은 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전업주부로 5년을 보낸 그녀에게 이력서는 빈약했다. 몇몇 카페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그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받는 시급은 그녀의 자존감을 점점 더 깎아내렸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이혼한 여자 아니야? 남편이 바람 피운 거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시선들을 피했다. 해숙은 지연이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깟 슈퍼마켓에서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좀 더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꼴 안 됐지. 그녀는 저녁마다 지연을 불러 앉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엄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민수와 함께했던 날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릴 때마다 웃으며 에어태그를 확인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가끔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민수가 송파구 아파트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민수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민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답장 없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집을 나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을 되짚었다. 그가 바쁜 회사 생활로 지쳐 있을 때 그녀는 더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강민재와의 만남을 민수에게 미리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그런 후회는 아무 소용없었다. 지연은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해숙은 그녀가 늦게 들어온 것을 보고 또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시간에 어딜 싸돌아다녀? 이혼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지연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녀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으로서의 존엄마저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민수의 친구를 마주쳤다. 그는 지연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한 뒤 민수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수는 잘 지내. 새 아파트로 이사 갔고 회사에서도 승진했대.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민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비난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지연의 삶은 이제 무너진 신뢰의 잔해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해숙의 차가운 말과 동네의 따가운 시선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미래까지 잃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음을 느꼈다. 그 불씨가 언제 다시 타오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연은 언젠가 자신만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